강무성, 오늘 내가 빼앗은 모든 것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검은 점퍼 차림의 청년이 번뜩이는 칼을 꺼내자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이 쏟아졌다. 모두 대피하세요. 회장님 이쪽으로. 칼을 든 청년은 미친 듯이 강무성을 향해 돌진했고 그 앞을 가로막은 건 707 출신 경호원 이하나였다. 비켜! 넌 모를 거야! 저 인간이 내 가족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칼날이 눈앞을 스치며 살벌한 바람을 일으켰지만 이하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그만두세요. 칼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칼을 두고 팽팽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아준의 절규엔 단순한 광기가 아닌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다. 다 빼앗겼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여동생도 모두 저 인간 때문에 죽었어! 이하나는 잠시 멈칫했다. 복수심에 타오르는 그의 눈빛 속에서 진실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임무를 저버릴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막아야 해요. 숨이 멎을 듯한 30초의 격투 끝, 이하나는 결국 정아준의 팔을 꺾어 칼을 빼앗았다. 그러나 바닥에 눌린 정아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를 멈추게 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저 인간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모두 알게 될 거라고. VIP 강무성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지만 그의 눈빛엔 미묘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이하나는 깨달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더 깊은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군.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안내드립니다. 더 많은 극적인 반전과 감동 스토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서울 한강변의 우뚝 솟은 초호화 호텔 로비는 마치 궁전을 연상케 했습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끈하게 빛났죠. 오늘은 강무성 회장의 사업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들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하나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로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직원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하나는 강무성 회장의 전담 경호원이었죠. 707 특임단 출신인 이하나는 그 누구보다도 예리한 관찰력과 빠른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법이지. 이하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몰라.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이하나의 시선은 로비 전체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출입구, 비상구, 엘리베이터, 계단. 모든 동선을 머릿속에 그려 넣었죠. 동시에 참석자들의 표정과 몸짓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일 수 있었으니까요. 강무성 회장은 로비 중앙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62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와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을 유지했죠. 하지만 이하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두운 과거를 말입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는군요.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허허, 과찬이십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죠. 강무성은 능숙하게 응대했습니다. 이하나는 그들 곁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대화에 방해가 되고 너무 멀면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으니까요. 3미터. 그것이 이하나가 계산한 최적의 거리였습니다. 파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축하 연설이 이어지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죠. 하지만 이하나의 긴장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하나 씨, 잠깐 교대할게요. 동료 경호원 박재훈이 다가왔습니다. 40대의 박재훈은 이하나보다 경력이 오래되었지만
실력만큼은 이하나를 인정하고 있었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교대하죠. 이하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박재훈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하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경호원에게 방심은 곧 실패를 의미했으니까요. 특히 강무성 같은 인물을 경호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지위 뒤에는 수많은 원한과 질시가 도사리고 있었죠. 로비 한쪽에서는 현악 사중주가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작은 밤의 음악이었죠. 평화롭고 우아한 분위기가 공간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하나는 음악 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심지어 사람들의 숨소리까지도 말입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행사 진행자가 강무성을 무대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이하나도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였습니다. 무대 위는 조명이 밝아 시야 확보가 어려웠죠. 이하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진 촬영은 경호원에게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대상자가 한 곳에 고정되어 있고 주변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이었죠. 자, 모두 카메라를 보고 웃어주세요. 사진사가 외쳤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이하나는 로비 입구 쪽에서 뭔가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젊은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다른 참석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복장이었습니다. 게다가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이하나의 온몸에 경고 신호가 울렸습니다. 수년간의 경험과 훈련이 만들어낸 본능적인 반응이었죠. 이하나는 즉시 이어폰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출입구 쪽 주의. 검은 점퍼 착용 남성 접근 중. 이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로비 중앙까지 순식간에 도달했죠. 이하나는 무대에서 내려와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주변 경호원들에게도 신호를 보냈죠. 그때였습니다. 남성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강무성. 그 한마디에 로비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죠. 이하나는 더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성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명 아래서 번쩍이는 금속성 물체. 그것은 분명 칼이었습니다. 오늘 내 죗값을 치르게 해주마. 남성의 절규 같은 외침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동시에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죠. 평화롭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출구로 몰려가기 시작했고 일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하나는 망설임 없이 강무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동시에 큰 소리로 외쳤죠. 모두 대피하세요. 회장님, 이쪽으로. 하지만 칼을 든 남성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무성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죠. 그의 눈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하나와 테러범 사이의 거리가 급속도로 좁혀졌습니다. 이제 겨우 10m. 이하나는 속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받은 혹독한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죠. 근육은 정확하게 반응했고 호흡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하나는 상황을 빠르게 계산했죠. 테러범의 속도, 각도, 거리. 모든 변수를 고려해 최적의 대응 방법을 도출했습니다. 5m, 3m, 1m. 이하나와 테러범이 마침내 맞닥뜨렸습니다. 운명의 30초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이하나와 테러범이 부딪히는 순간 로비는 완전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뒤엉켰고 깨진 샴페인 잔이 바닥에 흩어졌죠. 하지만 이하나의 집중력은 오직 눈앞의 위협에만 향해 있었습니다.
정아준이라는 이름의 청년은 29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볼은 움푹 패여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무서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증오와 절망이 뒤섞인 그 눈빛은 이하나에게도 섬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비켜, 날 막지 마. 정아준이 소리쳤습니다. 칼날이 공중을 가르며 이하나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이하나는 순간적으로 상체를 뒤로 젖혔죠. 칼끝이 코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지만 이하나의 표정엔 동요가 없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칼을 내려놓으면 다치지 않습니다. 이하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아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공격해왔죠. 이번엔 옆으로 크게 휘둘렀습니다. 이하나는 재빨리 몸을 낮췄습니다. 동시에 정아준의 다리를 노렸죠.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려 했지만 정아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텨냈죠. 회장님, 뒤로 물러서세요. 이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강무성은 이미 다른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아준의 시선은 여전히 강무성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마치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하나는 정아준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대응했습니다. 칼을 든 오른손을 주시하면서도 왼손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죠. 격투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공격이 더 위험했으니까요. 정아준이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번엔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는 동작이었죠. 이하나는 옆으로 피하면서 동시에 정아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아준의 힘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절박함이 만들어낸 초인적인 힘이었죠. 놓으라고. 정아준이 몸부림쳤습니다. 두 사람은 칼을 사이에 두고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이하나는 정아준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려 했지만 정아준은 죽어도 놓지 않겠다는 듯 꽉 쥐고 있었죠. 주변에서 다른 경호원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이하나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뒤엉키면 오히려 더 위험했으니까요. 게다가 정아준이 자포자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이하나가 물었습니다. 정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원한이라고? 저 인간이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알기나 해? 정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하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정아준의 절규에는 진실된 고통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칼부터 빼앗아야 했죠. 이하나는 무릎으로 정아준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정아준이 숨을 헐떡이며 잠시 힘이 빠진 틈을 타 이하나는 손목을 더욱 강하게 비틀었죠. 하지만 정아준은 여전히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줘. 정아준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하나는 정아준의 간절함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으로서의 임무가 더 중요했죠. 이하나는 마음을 다잡고 더욱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갑자기 정아준이 왼손으로 이하나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하나는 고개를 돌려 피했지만 그 순간 정아준이 몸을 돌려 강무성 쪽으로 달려가려 했죠. 안 돼. 이하나가 재빨리 정아준의 뒤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뒤엉켰습니다. 이번엔 바닥에 넘어지며 구르기 시작했죠. 칼은 여전히 정아준의 손에 쥐어져 있었고 이하나는 그것을 빼앗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구르는 동안 이하나의 팔꿈치와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지만 통증은 무시했죠.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아준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있었죠. 반면 이하나는 여전히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받은 체력 훈련의 결과였죠. 그만하세요.
이하나가 다시 한번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아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힘을 짜내듯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죠. 칼날이 이하나의 옷소매를 스쳤습니다. 검은 정장이 찢어지며 하얀 속살이 드러났죠. 다행히 피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이하나는 정아준의 팔을 등 뒤로 꺾었습니다. 관절기였죠. 정아준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지만 여전히 칼은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난 포기 못해. 정아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이하나에게 유리해졌습니다. 정아준의 움직임이 점점 둔해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하나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드디어 이하나가 정아준의 손목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죠. 이하나는 재빨리 칼을 발로 차서 멀리 보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이하나가 정아준을 바닥에 누르며 말했습니다. 정아준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무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증오와 원한이 가득한 그 눈빛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다 빼앗아갔어. 정아준이 흐느꼈습니다. 이하나는 정아준을 제압한 채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경호원들이 다가와 상황을 인계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경찰도 곧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하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아준의 절박한 외침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도대체 강무성 회장과 이 청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하나는 고개를 들어 강무성을 바라봤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강무성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수고했어요, 이하나 씨. 박재훈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인계받겠습니다. 이하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죠. 프로페셔널한 경호원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정아준은 다른 경호원들에게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끌려가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모두가 알게 될 거라고. 그 말이 로비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하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죠. 마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처럼 말입니다. 경찰이 도착해 정아준을 연행해 간 후에도 호텔 로비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흩어진 유리 조각들과 뒤집어진 테이블들이 방금 전의 혼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손님들은 대부분 떠났고 남은 사람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하나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호텔 별관에 마련된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찢어진 소매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다행히 부상은 없었지만 정장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하나 씨, 괜찮으세요? 박재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회장님은 어떠신가요? 이하나가 되물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박재훈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뭐요? 회장님께서 이하나 씨를 찾으시더군요.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하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VIP들은 경호원을 멀리하기 마련이었죠.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린 상황 자체를 불쾌해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위층 특별실에 계십니다. 같이 가시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죠. 방금 전 사건으로 인해 경계 태세가 한층 강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특별실 문 앞에 도착하자 박재훈이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이하나 씨를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강무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하나가 들어서자 강무성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평소라면 아름다운 광경이었겠지만 오늘은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수고했네, 이하나 양. 강무성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제 임무였습니다, 회장님. 강무성은 이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 청년, 정아준이라고 했나? 자네는 그가 왜 나를 공격했다고 생각하나? 이하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호원으로서 VIP의 사생활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강무성이 먼저 물어온 이상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한이라. 강무성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원한이겠지. 이 나이까지 살다 보면 원한 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강무성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나이가 들어 보였죠. 평소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지친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하나 양, 자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하나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모시는 VIP이십니다. 그것뿐인가? 솔직하게 말해보게. 오늘 그 청년을 제압하면서 잠시라도 의구심이 들지 않았나? 내가 정말 지켜야 할 사람인지 말이야. 이하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강무성은 이하나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네. 이 자리까지 오르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 때로는 양심을 속여야 할 때도 있었고, 이하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강무성의 고백 같은 말들이 계속 이어졌죠. 정아준이라는 청년. 사실 나도 그 이름을 알고 있네. 3년 전 우리 회사가 진행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있었지. 그 과정에서 강제 철거가 있었고 일부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네. 강무성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정아준의 가족도 그중 하나였어.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정신을 놓아버렸다더군. 여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하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네. 이하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정아준의 절박한 외침이 이제야 이해가 됐죠.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건 아니었겠죠. 이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지.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내 이름으로 내 회사가 한 일이니까. 모른 척했던 것도 죄지. 강무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그 청년의 눈을 보니 죽은 사람들의 눈빛이 보이더군. 내가 외면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이하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강무성이 지금이라도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위안을 느꼈죠.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하나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궁금해서 그러네. 그런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나를 지킬 건가? 이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호원으로서의 의무와 개인적인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죠.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경호원입니다. 제 임무는 맡은 대상을 지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그것만이 이유인가? 이하나는 강무성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회장님도 인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지켜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강무성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네, 이하나 양. 하지만 정아준 같은 사람들이 또 나타날지도 모르네. 그때도 나를 지킬 건가? 그럴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이하나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진정으로 후회하신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건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강무성은 놀란 표정으로 이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감히 VIP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경호원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자네, 참 특별한 사람이군. 죄송합니다. 선을 넘었다면. 아니야, 아니. 오히려 고맙네. 오랜만에 진실한 말을 들은 것 같아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강무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대기업 회장의 얼굴로 돌아왔죠. 알았네. 곧 내려가지. 그리고 이하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하나 양, 오늘 일은 정말 수고했네. 푹 쉬게.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이하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었죠. 정아주는 어떻게 될까? 강무성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특별실을 나온 이하나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복잡해 보였죠.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하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사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둑했지만 동쪽 끝에는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어제 사건을 전해 들은 동료들의 안부 인사였죠. 하지만 그 중에는 낯선 번호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하나 씨, 저는 정아준의 변호를 맡은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만나 뵙고 싶은데요. 이하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경호원으로서 사건 관련자를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정아준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이하나는 법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김수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 변호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정아준 씨가 꼭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저를요? 왜죠? 김 변호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자초지종을 다 들었는데 이하나 씨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이하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아준의 절박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죠. 정아준 씨의 가족 이야기. 사실인가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저도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더군요. 김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사진과 문서들이 가득했죠. 이게 정아준 씨 가족 사진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단란한 네 식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정아준과 여동생, 그리고 부모님. 지금의 정아준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강제 철거 과정에서 정아준 씨 아버지가 크게 다치셨고 병원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하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철거 통지서, 병원 진단서, 사망 진단서, 한 가족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죠. 어머니는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리셨고 여동생은 대학을 포기하고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새벽 퇴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정아준 씨는요? 원래 대기업에 다니던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이 무너지면서 모든 걸 포기했죠.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하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족의 행복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니. 그런데 왜 저를 만나자고 한 거죠?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준 씨가 어제 이하나 씨와 대치하면서 느낀 게 있다고 하더군요. 다른 경호원들과는 달리 자신의 말을 들으려고 했다고.
그리고 강무성 회장을 지키면서도 뭔가 갈등하는 것 같았다고요. 이하나는 놀랐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정아준이 그런 것까지 느꼈다니. 정아준 씨가 부탁했습니다. 이하나 씨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강무성 회장에게도 전해달라고요. 무슨 진실 말인가요? 김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 신도시 개발 사업에는 더 큰 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강제 철거가 아니라 정치인들과 결탁한 불법 토지 매입, 보상금 횡령. 정아준 씨가 3년 동안 혼자 조사한 자료들입니다. 이하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들이었죠. 은행 거래 내역, 비밀 계약서, 녹취록. 이걸 왜 저에게? 정아준 씨는 이미 모든 걸 포기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하나 씨라면 뭔가 다를 거라고 믿는 것 같았어요. 이하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호원으로서는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게 맞았죠.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정아준 씨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구치소에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서 형량은 그리 무겁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하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자료는 제가 맡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정아준 씨에게 전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온 이하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천근처럼 느껴졌죠.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한 가족의 파멸과 한 청년의 절망이 담긴 무게였으니까요. 오후가 되어 이하나는 강무성의 저택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 시작됐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죠. 이하나 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네. 박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하나의 시선은 계속 강무성에게 향했습니다.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는 강무성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하나는 알고 있었죠. 그 평화의 이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숨어 있는지를. 저녁 무렵 강무성이 이하나를 불렀습니다. 이하나 양, 잠깐 이야기 좀 하지. 서재로 들어간 강무성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밤새 생각했네. 자네 말이 맞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있지. 이하나는 놀랐습니다. 설마 강무성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려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아준이라는 청년의 가족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네. 늦었지만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이하나는 가방 속의 서류들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보상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꺼내기는 망설여졌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강무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하나도 놀라서 비서를 바라봤죠. 무슨 혐의로?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리 혐의라고 합니다. 누군가 검찰에 제보를 했다고. 이하나는 순간 김수진 변호사를 떠올렸습니다. 설마 정아준이 검찰에도 자료를 넘긴 걸까요?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모양이었죠. 강무성은 담담한 표정으로 이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이하나 양, 이것도 운명인가 보군. 어쩌면 이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일지도 모르겠네. 검찰 수사관들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검사가 영장을 제시하며 말했죠. 강무성 회장님, 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시죠. 수사관들이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와 컴퓨터, 각종 저장 장치들을 압수해 갔죠.
이하나는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가방 속 서류들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죠. 회장님,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체포영장도 있습니까? 아직은 참고인 조사입니다. 하지만 비협조적으로 나오신다면. 강무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하나를 돌아봤죠. 이하나 양,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일을 부탁하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하나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강무성이 검찰 차량에 오르는 것을 지켜본 이하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재훈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죠. 이럴 줄 알았어요. 회장님도 깨끗한 분은 아니니까요. 박 선배는 알고 계셨나요? 그 신도시 개발 사업 이야기를. 박재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경호원이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죠. 하지만 소문은 들었어요. 꽤 큰 비리가 있었다고. 이하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진실은 영영 묻힐지도 몰랐으니까요. 박 선배,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려고? 곧 돌아올게요. 이하나는 서둘러 저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검찰청으로 향했죠. 가방 속 서류들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진 것 같았죠. 결심을 하니 마음이 편해졌으니까요. 검찰청 앞에서 이하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정아준의 절박한 눈빛과 그 가족의 사진이 떠올랐죠. 그리고 강무성의 마지막 눈빛도. 실례합니다. 강무성 회장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접수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용건이신지요?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1시간 후 이하나는 담당 검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검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하나를 바라봤죠. 강무성 회장의 경호원이시라고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가져오신 이유가. 이하나는 정아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가족의 비극, 3년간의 고통, 그리고 어제의 사건까지. 이 자료들은 정아준 씨가 직접 조사한 것들입니다. 저는 단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검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단순한 비리가 아니네요.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검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정아준 씨의 사정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피해자였어요. 단지 방법이 잘못됐을 뿐. 검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검찰청을 나온 이하나는 한결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죠. 자신이 한 일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저녁 무렵 이하나는 다시 강무성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어수선했죠. 압수수색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박재훈이 물었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요. 그때 이하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이하나 씨인가요? 저는 강무성입니다. 이하나는 놀랐습니다. 검찰청에서 전화를 한 것일까요?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네, 일단은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이하나 씨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한강공원으로 와주세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전화를 끊은 이하나는 서둘러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한강공원 벤치에 강무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비싸 보이는 정장 대신 수수한 차림이었죠. 마치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와주어서 고맙네. 강무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하나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검찰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네. 그러면서 깨달았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강무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게 있네. 정아준이라는 청년이 제출한 자료 외에 또 다른 제보자가 있었다고 하더군. 이하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자신이 제출한 것을 알게 된 걸까요? 이하나 양, 혹시 그게 자네였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하나는 대답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역시 자네답군. 강무성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배신감을 느껴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고맙네. 누군가는 나를 멈춰줘야 했으니까. 회장님, 이하나 양, 자네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을 지키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지. 강무성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마 긴 재판이 시작될 거야. 그동안 저지른 죗값을 치러야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네. 드디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랄까. 그는 멀어져가는 한강의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이하나 양,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네. 말씀하세요. 정아준이라는 청년을 만나면 미안하다고 전해주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일주일 후 이하나는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정아준이 들어왔죠. 수의를 입은 모습이 초췌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아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김수진 변호사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정아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칼을 들고 달려들 때 사실 두려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이하나 씨를 보고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단순한 테러범으로만 보지 않는구나 하고요. 이하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들었어요. 제가 모은 자료 외에도 추가 제보가 있었다고.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덕분에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더군요. 다행이네요. 이하나 씨, 혹시 강무성 회장을 만나셨나요? 이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아준 씨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정아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사과였지만 막상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여동생이 살아 돌아올까요? 미쳐버린 어머니가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그래도 적어도 인정은 했잖아요. 자신의 잘못을요. 정아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네요. 적어도 우리 가족의 고통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받은 거니까요. 면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아준이 일어서며 말했죠. 이하나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걸 느꼈어요. 정아준 씨도 힘내세요.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구치소를 나온 이하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 청년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도 그것을 막지 못한 것도 모두 안타까웠죠. 그 후로 강무성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대서특필했죠. 대기업 회장의 추락, 숨겨진 비리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도 컸습니다. 이하나는 더 이상 강무성의 경호원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이후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지됐죠. 하지만 가끔 재판정에 가서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강무성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법정에 선 강무성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한때의 카리스마는 사라지고 그저 죄를 지은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의 태도는 담담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실을 숨기지 않았죠.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강무성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둘러봤죠. 그 시선이 이하나와 마주쳤습니다. 작은 미소를 지은 후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 특히 제 욕심 때문에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하나는 법원 밖에서 김수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정아준 씨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정상 참작이 많이 됐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다행이네요. 이하나 씨 덕분이에요. 용기 있는 선택을 해주셔서. 이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며칠 후 이하나는 의회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죠. 이하나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기업 비리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돕는 단체인데요. 함께 일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하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경호원으로서의 삶을 포기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진정한 보호란 단순히 신변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날 밤 이하나는 오랜만에 707 특임단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이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죠. 너답다 이하나. 늘 정의롭고 싶어 했잖아. 그래도 아깝지 않아? 경호원으로서 최고의 실력을 가졌는데. 이하나는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실력을 쓸 곳은 많아요. 꼭 경호원만이 사람을 지키는 건 아니니까요. 동기들은 이하나의 선택을 응원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특수부대에서 배운 진정한 가치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이하나는 정아준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수진 변호사가 알려준 곳이었죠. 병실에는 정아준이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하나를 본 그는 놀랐지만 곧 반갑게 맞았죠. 어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하지만 정아준의 어머니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가끔 제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조금 희망이 생기죠. 정아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하나는 병실 탁자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분명 나아지실 거예요. 정아준 씨가 곁에 있으니까요. 이하나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 방식으로요. 정아준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시든 잘하실 거예요. 이하나 씨 같은 분이라면. 병원을 나온 이하나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죠.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석 달이 흐른 어느 날 이하나는 시민단체 정의의 방패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기업 비리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한 지 2달째였죠. 매일 새로운 제보와 상담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이하나 팀장님, 긴급 상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후배 직원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한 제약회사 직원인데 회사가 불량 약품을 고의로 유통시키고 있다고 제보했어요. 근데 신변 위협을 느낀다고. 이하나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했죠. 어디서 만나기로 했나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혼자 가시면 위험할 수도. 괜찮아요. 제가 가볼게요. 이하나는 707 특임단 시절의 습관대로 주변을 살피며 카페로 향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초조한 표정의 여성이 앉아 있었죠. 김민지 씨인가요? 저는 정의의 방패 이하나입니다. 김민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미행당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이하나는 재빨리 카페 안팎을 살폈습니다. 확실히 수상한 사람들이 보였죠.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죠. 제가 보호해드릴게요. 두 사람이 카페를 나서자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이하나는 김민지의 손을 잡고 빠르게 걸었죠. 겁내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골목길로 들어서자 남자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김민지 씨 회사에서 찾으십니다. 같이 가시죠. 전 안 갈 거예요.
김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물러서세요. 당신은 누구요? 상관없는 사람은 비키시오. 남자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하나는 오랜만에 전투 자세를 취했죠. 특수부대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이하나의 팔을 잡으려 하자 이하나는 순식간에 그의 손목을 꺾고 어깨로 밀어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지만 이하나의 발차기에 나가 떨어졌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남자들은 이하나의 실력에 당황했습니다. 더 이상 덤비지 못하고 물러섰죠. 이번엔 그냥 가지만 다음엔 다를 겁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 이하나는 김민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제보 내용을 자세히 들었죠.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암 치료제에 불순물을 섞어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증거 자료는 있나요? 네, 여기. 위험을 무릅쓰고 복사해 왔어요. 이하나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죠. 이대로 두면 수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게 뻔했습니다. 그때 이하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이하나 씨인가요? 전 오호제약 법무팀장입니다. 우리 직원과 만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돌려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1억. 아니, 2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해주세요. 이하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군요. 후회하실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하나는 위협을 느꼈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즉시 언론사와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로 출근하던 이하나는 주차장에서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대가 많았죠. 5명의 남자들이 둘러쌌습니다. 경고했는데 안 들으시네요. 이하나는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원군이 도착해 있었죠. 거기서 박재훈과 옛 동료 경호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하나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죠. 혼자 다니면 어떡해요. 위험할 줄 알았으면 연락이라도 하지. 괴한들은 수정 열쇠를 깨닫고 물러났습니다. 이하나는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고마워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이하나 씨가 하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그 후 제약회사 비리는 크게 보도됐고 책임자들은 구속됐습니다. 김민지는 내부 고발자 보호를 받게 됐죠. 또 한 번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이하나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강무성이었죠. 집행유예로 나온 그는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회장님도.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네요. 강무성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아저씨라고 불러요. 이하나 씨가 하는 일 멀리서 지켜봤어요. 정말 자랑스럽더군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이하나 씨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 왔어요. 강무성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재산을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배상했지만 이것만은 남겨뒀어요. 정의의 방패 운영에 보태세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아요. 이하나는 강무성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속죄의 마음이었죠. 알겠습니다.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강무성이 떠난 후 이하나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도시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마치 희망의 불씨처럼 보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의의 방패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시민단체가 되었죠. 이하나는 수많은 기업 비리를 고발하고 피해자들을 도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이하나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정아준이었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건강한 얼굴색과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오랜만이에요, 이하나 씨. 정아준 씨, 정말 좋아 보이네요. 정아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요. 정말 잘 됐네요. 어머니는 어떠신가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끔 제 이름도 부르시고 웃기도 하세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이하나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정아준이 절망을 딛고 일어선 것이 대견했죠.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정아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이하나 씨가 아니었다면 전 지금도 복수심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저도 정아준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정의가 뭔지, 사람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아픈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죠. 그런데 강무성 회장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정아준이 물었습니다. 가끔 연락이 와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만나 뵀어요. 직접 찾아오셔서 사과하셨죠.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용서했어요. 미움을 품고 사는 것도 지쳤거든요. 이하나는 정아준의 성숙함에 감동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에 더욱 그랬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국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기업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요. 이하나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활동이 법 제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알겠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정아준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하나 씨가 만들어가는 변화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일주일 후 이하나는 국회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수많은 의원들과 기자들 앞에서 증언을 시작했죠. 기업의 비리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싸울 힘도 방법도 없죠. 그래서 더 강력한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하나의 증언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사례들이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청문회가 끝난 후 한 노의원이 다가왔습니다. 이하나 씨, 정말 용감한 분이시네요. 덕분에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겸손하시기까지.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청문회장을 나온 이하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시작해 VIP 경호원이 되고 이제는 시민운동가가 되었죠. 예상치 못한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이하나는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강무성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곳이었죠.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하나.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박재훈과 옛 동료들이 서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오늘 청문회 생중계로 봤어. 정말 멋있더라. 다들 고마워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동료들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이하나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경호원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근데 이하나, 연애는 안 해? 일만 하지 말고. 한 동료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일이 더 재밌어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하나도 함께 웃었죠. 밤이 깊어가고 한강의 불빛들이 물결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이하나는 문득 깨달았죠. 진정한 경호란 한 사람의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앞으로도 힘들 때가 많을 거예요. 이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박재훈이 이하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응원할게. 너는 우리의 자랑이야. 이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제보가 들어올 것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 이하나는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30초의 대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이하나는 확신했습니다. 그 30초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정의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 이하나는 오늘도 내일도 사람들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하나가 선택한 새로운 방식의 경호였으니까요.